에쿠니 가오리. 1964년 도쿄에서 태어난 에쿠니 가오리는 청아한 문체와 세련된 감성 합법으로 사랑받는 작가이다. 1989년 사공구 레드 클리프로 페미나상을 수상했고 동화부터 소설, 에세이까지 폭넓은 집필 활동을 해나가면서 참신한 감각과 세련미를 겸비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문학 최고의 감성 작가로 불리는 그녀는 냉정과 열정 사이, 도쿄타워,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좌안 1, 2, 달콤한 작은 거짓말, 소란한 보통날, 부드러운 양상추, 수박 향기, 하느님의 보트, 우는 어른, 울지 않는 아이, 등 뒤의 기억, 포옹 혹은 라이스에는 소금을,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 벌거숭이들, 저물듯 저물지 않는, 개와 하모니카, 별사탕 내리는 밤 등으로 한국의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집 떠난 뒤 맑음, 상. 기사카 리오나는 그날 오후의 일을 거듭 떠올리게 된다. 딸이 놓고 간 편지를 발견했을 당시 방 안의 어스름한 기운과 왼팔에 안고 있던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까지 분명 아주 화창한 가을 오후였고 미국 동부 특유의 맑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교외의 주택지라면 어디라도 그럴 법한 정도의 조용함으로 가득 차 있으련만 그 기억은 리오나 안에서 시간과 더불어 과장되는가 싶더니 이윽고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날이어서 오히려 불온했다가 되고 무섭도록 고요해서 마치 이 세상의 소리란 소리가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가 된다. 9살 난 아들을 아이스하키 클럽에 데려다주고 세탁소에 들렀다 기갈 참이었다. 오른손에 편지를 쥐고 왼팔에는 비닐 커브에 쌓인 옷가지를 켜켜이 아는 채 리오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았다. 물론 거기에 딸이 있을 리도 없고 방금 전 자신이 지나온 현관 포치 너머 키 큰 나무들의 잎이 노란빛으로 곱게 물든 가로수길을 근처에 사는 금발 소년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었다. 소년은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남편에게 이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건 것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였다. 그 때문에 리오나는 나중에 남편에게 핀잔을 듣게 된다. 어째서 바로 연락하지 않았냐고, 대체 생각이란 게 있느냐며.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떠올려 봐도 딱 그 부분에 관한 기억만 사라지고 없었다. 편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뭘 생각했는지 분명히 기억나는 건 편지를 발견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생각이다. 편지를 발견하기 전 리오나의 인생에 아직 딸이 있고 내 식구의 일상이 쭉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날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생각. 나는 유 발음에 문제가 있어. 리오나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그것은 소소한 발견이었다. 나란히 놓인 두 침대 중 하나에 배를 깔고 누워 리세스 초콜릿을 먹으면서 레이나는 TV를 보고 있다. 옆 침대에는 사촌언니 이츠카짱이 지도며 가이드북이며 시각표 따위를 쭉 펼쳐놓고 그 한가운데에 책상 다리하고 앉아있다. 창밖은 뉴욕 소호. 이곳은 무척 세련된 호텔이다. 프론트 데스크는 작은 도서실 같은 곳에 있었고 복도에선 좋은 냄새가 났다. 객실 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지만 침대는 아주 푹신푹신한 게 기분 좋다. 게다가 이불이며 베개며 모든 침구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다. 맨하튼에는 가족끼리 여러 번 와봤지만 당일치기가 대부분이었고
어쩌다 자고 갈 때도 좀 더 외곽에 자리한 크고 평범한 호텔에 묵었다. 다운타운 쪽이 확실히 재밌는데. 있잖아, 이치카짱. 레이나는 사촌 언니에게 말해본다. 꼭 내일 출발해야 돼? 그래야 해. 사촌 언니의 대답은 쌀쌀맞다. 여정을 짜느라 여념이 없는 듯 레이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치만 이 부근에는 예쁜 옷 가게라든지 잡화점 같은 게 잔뜩 있잖아. 아마 맛있는 빵집이랑 카페도 엄청 많을걸? 이번에는 대답도 없었다. 도리 없이 레이나는 다시 TV로 의식을 되돌린다. 베터 댄 더 파이 재방송이다. 얼마 전까지 학교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집에서는 못 보게 했지만 다행히 녹화해둔 친구가 있어서 그 아이 집에서 레이나도 전편을 거의 다 봤다. 7명의 고등학생 이야기로 연애하고 싸우고 성폭행 당하고 자살 미수를 일으키고 어린아이를 도우려다 차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고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돈벌이에 나서고 속아서 마약 운반책이 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혀 가기도 한다. 매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레이나는 굉장한 일이 좋다. 굉장한 일은 TV 드라마나 영화나 책 속에서만 잔뜩 일어난다. 레이나네 집에서는 그런 종류의 TV 프로그램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영화관에도 아주 가끔씩 밖에 데려가 주지 않지만 책은 얼마든지 읽고 싶은 만큼 사준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오고 나서도 그렇다. 그래서 레이나는 지금껏 책을 많이 읽었다. 셀린저를 비롯해 미란다 줄라이, 데니스 루헤인,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다자이 오사무가 쓴 책도 읽었다. 좀 더 어렸을 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곰돌이푸, 나니아 연대기를 읽었다. 재밌었던 책은 그 밖에도 이것저것 많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니뭐니 해도 어빙이다. 어빙의 소설 속에선 굉장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기 초등학교로 전학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나는 책벌레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별명을 붙여준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였고 딱히 놀림받거나 따돌림 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벌레의 따위로 불리는 건 기분 나쁘고 맛없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생이 된 후론 될 수 있는 한 학교에서는 책을 읽지 않고 아이들 사이에서 겉돌지 않도록 엄마 몰래 싸구려 화장품을 사서 바르거나 전혀 관심 없는 원 디렉션 밴드에도 관심 있는 척 했다. 그 5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 보이는지 물어오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준비도 해두었다. 레이나, 플래그 스톱이 뭐야? 이츠카짱이 물었다. 작은 역, 평소에는 열차가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려. 누군가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르지만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데? 몰라. 연하인 레이나는 냉큼 대답했지만 나이가 아래여도 이 나라에 관한 일은 자신이 가르쳐줘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을 떠올리고는 잘 모르겠지만 표를 사면 연락이 가지 않을까? 차장한테 라고 상상해서 말해보았다. 침대에서 내려와 리세서 초콜릿 포장지를 휴지통에 버린다. 그래? 이쪽 과장은 그다지 믿업지 못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럼 이 티는 뭐야? 이 티? 모르는 거라서 대묻고 난 후 사촌 언니가 읽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 그건 열차 시각표였다. 아, 이스턴 타임존의 줄임말이야. 동부 표준시라고 하지. 여기 보면 시티니 MT라고 쓰여 있잖아. 시티가 센트럴 타임존이고 MT가 마운틴 타임존. 미국은 국내에서도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려 하고 앓는 듯한 소리를 내고서 이츠카짱은 시각표를 팽개쳤다. 아 진짜 뭐가 이리 복잡해. 책이며 지도가 널려있는 침대 위에 털썩 드러눕는다. 하늘색 셔츠에 군청색 스웨터 그리고 청바지. 이츠카짱은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러고 보니 여름에 입었던 비키니도 선명한 파란색이었다. 그래서 짧은 머리에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옛날부터 잘 아는 이 사촌 언니의 가슴이 어른처럼 풍만한 것을 보고 올여름 레이나는 경악했다. 이츠카짱은 일본에 살 때 자주 어울려 놀았다. 부모들끼리 친하고 집도 가깝다 보니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갔고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두 가족이 함께 다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오카야마 집에서는 둘이 한 방에서 나란히 이부자리를 깔고 잤다. 아버지 일 때문에 레이나가 미국에 온 후로는 1년에 한 번 귀국할 때 그리고 이츠카짱네 가족이 이쪽으로 놀러 왔을 때만 만날 수 있었지만 이번 여름부터 이츠카짱이 이곳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레이나 집에 살고 있다. 살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둘이서 지금은 집을 떠나 있으므로 우린 지금 소우에 있다고 신나는 감정과 믿기지 않는 감정을 반반씩 안고 레이나는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뉴욕을 떠난다 말이지. 우리 미국을 봐야 해. 그렇게 여행을 제안한 사람은 이츠카 짱이었다. 레이나 방에서 몇 날 며칠 동안 계획을 다듬었다. 그게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온몸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목소리로 레이나는 말했다. 이츠카 짱, 레이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온몸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목소리로 레이나는 말했다. 둘만의 여행이란 조금 굉장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대답은 알고 있었지만 사촌 언니에게 누차 들은 말이었기에 다시 한번 묻는다. 사촌 언니는 벌떡 일어나 싱긋 웃고 나서는 레이나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준다. 물론이지, 못 갈 이유가 없잖아. 라고 별일 아닌 듯이 레이나는 좋아라 외치며 사촌 언니의 뺨에 자기 뺨을 갖다 댄다. 창밖은 해질녘으로 가로등이며 상점의 불빛이 귀리에 부드럽게 넘쳐 흐른다. 레이나, 너 피넛버터 초콜릿 냄새나. 이츠카짱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국제전화가 걸려온 시간은 오전 6시 50분. 미우라 신타로는 아직 자고 있었다. 리오나 짱이야. 이츠카가 또 뭔 일을 저지른 모양이야. 흔들어 깨우는 아내한테서 무선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신타로는 눈을 껌뻑이며 졸음을 쫓고 한쪽 손으로 머리를 긁적인다. 잠에서 깰 때면 늘 두피가 근지럽다. 여보세요. 신 목소리가 나왔다. 신짱? 여동생의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거긴 아침이겠네. 자는데 깨워서 미안. 그런데 이츠카가 없어졌어. 레이나를 데리고.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없었어? 곁에 서있던 아내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입을 삐쭉 내밀어 보인다. 응, 아마도. 여동생의 대답이 왠지 어설프다. 거실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 레이나가 썼다는 그 편지를 여동생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내어 읽었다. Dear Dad and Mom. 뭐라고? Dear Dad and Mom. 그것만 영어야. 어? 아, 마지막에 러브도 영어네? 응? 이츠카짱이랑 여행을 떠납니다. 가출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쓸게요. 여행이 끝나면 돌아올 거예요. 러브, 레이나. 신타로로서는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여행 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긴 미국이고 레이나는 아직 14살이거든? 리오나가 말했다. 집 근처 말고는 혼자 나다니게 한 적도 없어. 어딜 가든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 알잖아. 알고 있었다. 여행이라면 어디로 갔는데? 리오나는 한숨을 내쉰다. 그걸 모르니까 걱정이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도 쓰여있지 않으니까. 아내가 신타로의 어깨에 카디건을 걸쳐주었다. 하지만 전화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냐? 레이나는 아직 14살이거든? 힘없는 목소리로 리오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곁에 있는 아내는 이미 긴장이 풀린 모습이었다.
신타로의 말과 어조로 보아 심각한 사태가 아님을 판단했으리라. 이츠카도 아직 17살이잖아. 물론 어린애는 아니야. 원래대로라면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니까. 외동딸인 이츠카는 반년 동안 등교 거부를 이어오다 작년에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학교 성적은 좋았고 고졸 인정 시험에도 합격했기에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다. 하긴 아직 학부생은 아니고 대학 부설 어학원에 다니는 몸이었지만 그 애는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어름스럽지만 아직 미성년자임에는 변함없어. 여동생이 이번 일을 이츠카의 책임이라 여기고 있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여행을 떠날 거면 저 혼자 가면 되잖냐고 여긴다는 것도. 학교만 해도 둘 다 이미 신학기가 시작됐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아마도 경찰에 연락하게 될 거라고. 리오나 아츠카는 그렇게 말하고 뜯지 않은 작은 간장 봉지를 살며시 집어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는다. 그랬나? 레이나는 일본 오이에 관한 기억을 아주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포트 오소리티 터미널에는 밤에도 사람이 많았다. 건물 안은 형광등이 환하게 밝고 번잡스럽다. 너나 할 것 없이 걸음을 서두르는 탓인지 큼직한 소화물마다 생활감이 묻어있는 탓인지 이츠카는 여전히 압도당하고 만다. 미국에는 유색 인종이 많구나. 물론 나도 그중 하나이지만 하는 생각이 새삼 든다. 이쪽! 레이나가 앞장서서 안내 표시를 도우미 삼아 에스켈리터를 내려간다. 매표소는 지하에 있는 모양이다. 미국 유학은 고등학교를 중퇴해버린 딸을 위해 부모님이 마련해준 대안이었지. 이츠카 스스로 원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딱히 일본에 있고 싶었던 건 아니고 미국 외에 달리 가고 싶은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요컨대 이츠카에게는 바람이라는 것이 없었다. 바라지 않는 것만 가득 있다. 자신이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건 몰라도 싫은 것만큼은 확실히 안다.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이츠카에게 노였던 것은 이를테면 학교이고 연애이고 여자아이들이었다. 살찌는 것도 친구와 수다 떠는 것도 글짓기며 일기 쓰기도 노였고 친구네 집에 가서 자는 것도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자는 것도 록 콘서트장에서 다같이 열광하는 것도 노였다. 긴 전화 통화도 즉각적인 답신이 의무와도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담배도 화장도 사진 찍히는 것도 억지 웃음을 짓는 것도 그런 웃음을 보는 것도 전부 노였다. 헤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는 그 노 속을 이츠카는 간신히 살아남아 왔다. 그것은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기에 17살이 어리다는 건 알지만 이츠카는 가끔 자신이 노인 같다고 느꼈다. 표는 바로 살 수 있었다. 창구에서 담당 직원과 묻고 답할 필요도 없이 발매기에서 간단히